이거 받으시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세요. 이름이 뭔가? 김민준이요. 김민준. 기억하겠네.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야.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밤 제가 한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면접 결과 발표가 나던 날이었어요. 저는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 확신했죠.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의 차가운 눈빛을, 시큰둥한 반응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했다고. 처음엔 잘못 걸려온 줄 알았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되묻기까지 했죠. 인사팀 직원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너무 기뻤던 나머지 그냥 넘어갔죠. 진짜 이상한 건 출근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 밤 이야기를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12월 중순, 서울의 겨울은 매섭게 추웠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저는 독서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면접 준비 때문에 하루 종일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또 고치다가 머리가 띵해서 일찍 나온 거였죠. 지하철역까지 가는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눈 내리는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쌓인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금방 사라지는 게 보일 정도로 공기가 차가웠죠. 휴, 진짜 춥네. 저는 패딩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춰섰습니다. 편의점 옆 건물 벽면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구겨진 박스를 몸에 둘러싸고 있는 모습, 노숙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아버지였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추운 날씨에 떨고 계셨죠.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람입니다. 무섭기도 했고 번거롭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도울 여유가 있나 싶었죠. 저희 집도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식당 주방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전액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겨우겨우 해결했고 지금도 취업 준비하면서 어머니한테 손 벌리기 미안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남을 도울 형편이나 되나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민준아, 우리가 어려워도 남 도울 줄 아는 마음씨는 잃으면 안 된다. 그게 진짜 사람 됨됨이란다.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손님이 남긴 음식을 싸오시면서도 길에서 굶주린 길고양이를 보면 꼭 챙겨주시던 어머니. 당신은 저녁도 걸으면서 제 학원비를 대주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 제가 아니던가요? 젠장.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손은 터져서 상처투성이었고요. 저기, 할아버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그때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보통 노숙자분들이 가진 그런 절망적이거나 체념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맑았어요. 깊고 맑은 눈빛.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젊은이가 왜 그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어딘가 품위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저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제 지갑에 남은 전부였어요. 내일 교통비랑 점심값으로 써야 하는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할아버지는 잠시 제 손에 들린 돈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거라. 아니에요. 받으세요. 이 추운데 밖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억지로 할아버지 손에 돈을 쥐어드렸어요. 할아버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맙네.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게 당당했습니다. 젊은이. 할아버지가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뭔가? 김민준이요. 김민준. 좋은 이름이군. 민준 씨, 자네는 착한 청년이야.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뭔가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듯이 아니면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지. 자네가 오늘 보여준 그 마음씨 반드시 돌아갈 거야. 네, 곧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 노숙자분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말투도 눈빛도 분위기도.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냥 옛날에 잘 사셨던 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어머니는 김치찌개를 떠주시며 웃으셨어요. 그래, 역시 우리 민준이는 착하구나. 그런 마음씨 잃지 마라.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 생각하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비하던 회사의 최종 면접을 봤어요. S그룹 계열사인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제 전공이 건축공학이었거든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른 곳은 다 떨어졌고 여기마저 떨어지면 다음 공채 시즌까지 또 몇 개월을 기다려야 했죠. 면접은 최악이었습니다. 면접관 3명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고 저는 버벅거리며 대답했어요. 준비한 것도 반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면접장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죠. 아, 떨어졌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떨어졌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런데 4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종 합격하셨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본사로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합격? 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기뻤죠.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께 달려가서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붙었어. 합격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죠. 이 합격이 그냥 합격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일주일 후 제 첫 출근 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 김민주는 평범한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아니, 평범보다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었죠. 26살. 지방 국립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떨어진 회사만 해도 23곳, 서류에서 떨어진 곳은 세지도 않았어요. 매번 똑같았습니다. 서류 통과 문자를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면접을 보러 가는 지하철 안에서는 떨리는 손으로 예상 질문들을 되뇌었죠. 면접장에 들어서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라고 인사했고 면접관들의 질문에 최대한 또박또박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 몇 번은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10번째쯤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반성했죠. 20번째가 넘어가니 이젠 내가 과연 취업을 할 수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끝자락 경기도와 맞닿아 있는 낡은 빌라 반지하에 있었어요.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방 하나에 부엌 겸 거실 그리고 화장실 하나가 전부인 곳이었죠. 겨울엔 냉골이었고 여름엔 찜통이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올랐어요. 어머니는 그 집에서 저와 함께 사셨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김혜숙. 올해 56이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중국집 주방 일을 나가셨고 오후 3시쯤 돌아오셨죠. 그리고 저녁엔 근처 편의점에서 4시간 더 일하셨습니다. 하루 11시간 넘게 일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설거지와 조리일로 손등은 까칠했고 여기저기 베인 자국들이 있었어요. 겨울엔 손이 튼 곳에서 피가 배어나오기도 했죠. 그걸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손 좀 봐. 엄마 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부드럽고 고운 손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죠.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생생히 기억나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사람들이 가득했고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죠.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빠가 떠나셨어.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인쇄소는 빚더미 위에 있었어요. 저희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끙끙 앓고 계셨던 거죠. 집도 팔아야 했고 어머니는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학력이 높지 않으셨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셨고 결혼 후엔 줄곧 가정주부셨으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선택하신 게 식당 주방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6시간만 일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부터 일이 늘어났습니다. 학원비가 필요했거든요.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학원 그만둬라, 공부 포기해라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준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거 안 힘들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밤늦게 일 마치고 돌아오셔서 소파에 앉자마자 잠들어 버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파스를 붙이고 주무시는 모습도 봤죠. 한여름에도 손이 트는 건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엄마 편하게 모셔드리자. 다행히 성적은 괜찮았어요. 전교 10등 안에는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국립대 건축공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죠.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과외까지. 방학 땐 공사판에서 막노동도 했어요. 어머니한테 손 벌리기 싫었거든요. 어머니는 늘 생활비 보내줄까?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건 내가 해결해야지. 그렇게 버텨서 졸업했고 취업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아무리 자기소개서를 다듬어도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토익 900점 넘게 받았고 학점도 4.0 이상 유지했어요. 건축 관련 자격증도 3개나 땄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학벌이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좋은 학교였어요. 국립대였고 건축공학과도 나름 인정받는 과였죠. 하지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인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솔직히 말했어요. 스펙은 좋은데 학교가 좀 아쉽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허탈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땐 이미 최선을 다했어요. SKY에 갈 만한 성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낮췄어요. 대기업은 포기하고 중견기업을 노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중소기업이라도 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면 어머니가 거실에서 한숨 쉬고 계신 모습을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저러시는구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도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면접 준비하다가도 자기소개서 쓰다가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똑같은 말씀만 하셨죠. 민준아,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해. 넌 착한 아이야. 착한 아이는 복 받는 법이야. 착한 아이는 복 받는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남을 도우면 그 마음씨가 돌고 돌아서 자신한테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당신이 어려우면서도 남을 도우셨어요. 길에서 노인분이 짐을 들고 계시면 대신 들어드렸고, 동네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찬을 싸가셨습니다. 길고양이들한테도 밥을 챙겨주셨어요. 엄마, 우리도 어려운데 왜 자꾸 남 도와줘요? 제가 그렇게 물으면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민준아,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베푼 게 언젠가 너한테 돌아갈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어. 그게 어머니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니의 그 마음씨를 닮았는지 남 힘든 걸 못 봤어요. 대학교 때 친구가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면 제가 모아둔 돈을 빌려줬고,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보면 부축해드렸죠.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했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서
하지만 복은 오지 않았어요. 취업은 계속 안 됐고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하루 11시간씩 일하셨고 저는 여전히 독서실에서 면접 준비만 하고 있었죠. 착하게 산다고 복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믿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그날은 특별히 더 추웠어요. 일기예보에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독서실에 있었어요. 사흘 후에 있을 면접 준비 때문이었죠. S그룹 계열사인 중견 건설회사 S건설산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였어요. 직원 수가 500명 정도 되는 곳이었죠. 서류는 기적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솔직히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력서 넣을 때도 그냥 경험 삼아 넣어보자는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차 면접 합격 통보가 왔고 2차 면접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 최종 면접만 남은 상태였어요. 이번엔 꼭 붙어야 해. 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예상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만들었어요. 지원 동기가 뭡니까?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장점과 단점은? 5년 후 자신의 모습은? 같은 질문들이요. 답변을 만들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다시 고치고 그걸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독서실 안에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다들 집에 간 거죠. 휴, 나도 들어가야겠다. 저는 짐을 챙겨서 독서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정말 추웠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길바닥엔 이미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춥다. 저는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죠. 독서실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어요. 하지만 골목길을 지나가야 했죠. 가로등이 성글게 서 있는 좀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쌓인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어요.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금세 사라졌고요. 빨리 집 가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이나 먹어야지. 그 생각만 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춰섰습니다. 편의점 옆 건물 벽면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구겨진 박스 조각들을 몸에 둘러싸고 있는 모습. 노숙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아버지였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그 추운 날씨에 벽에 기대어 앉아 계셨죠. 처음엔 솔직히 그냥 지나칠까 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요. 번거롭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도울 여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지갑 속에 남은 돈은 2만 원 정도. 내일 교통비랑 점심값으로 써야 하는 돈이었거든요. 한 걸음, 두 걸음. 저는 할아버지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제 안에서 자꾸 저를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죠. 그냥 가, 김민준. 넌 너도 힘들잖아. 머릿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준아, 착한 마음씨는 잃으면 안 된다.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몸을 웅크린 채로
떨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젠장.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할아버지께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상태가 더 심각하게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입고 계신 옷은 남루한 점퍼였는데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바지도 흙과 때가 묻어 있었고요. 신발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낡은 운동화였어요. 발가락 부분이 찢어져서 양말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손등이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추위 때문에 동상 초기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손톱 밑은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었고요. 이 추운 날씨에 저러다 정말 큰일 나시겠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목소리를 낮춰서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보통 노숙자분들한테서 보는 그런 절망적이거나 체념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맑았습니다. 깊고 투명한 눈빛이었죠. 마치 맑은 겨울 하늘처럼. 그리고 뭔가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젊은이가 왜 그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쉰 목소리긴 했지만 또박또박했어요. 발음이 정확했고 어조의 품위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옛날 선비들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할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 10,000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돈을 드리면 내일 제가 쓸 돈이 없었거든요. 독서실까지 걸어가야 하고 점심도 굶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어떻게든 되겠지. 저는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할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따뜻한 데 가세요. 근처에 24시간 국밥집 있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에 든 돈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한참 동안.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네. 그냥 가거라. 아니에요. 받으세요. 정말 이 추운데 밖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얼어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억지로 할아버지 손에 돈을 쥐어드렸어요. 할아버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어요. 손을 잡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이러시다 큰일 나시겠다. 고맙네, 젊은이.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크셨어요. 제 키가 178cm인데 할아버지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이상했습니다. 분명 노숙자인데 걸음이 당당했어요. 허리도 꼿꼿하셨고요. 마치 군인 출신처럼 아니면 무언가 높은 지위에 계셨던 분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원래 잘 사셨던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보셨죠. 젊은이. 네. 이름이 뭔가? 김민준이요. 김민준. 좋은 이름이군. 할아버지가 잠시 제 이름을 되뇌셨어요. 마치 외우시듯이. 민준 씨, 자네는 착한 청년이야. 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젊은이가 몇이나 되겠나?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뭔가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듯이 아니면 무언가를 확인하시듯이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지. 네. 자네가 오늘 보여준 그 마음씨 반드시 돌아갈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선한 마음씨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잘 가게 김민준 씨. 그리고 할아버지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할아버지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골목길을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보통 노숙자분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말투도, 눈빛도, 분위기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도대체 저분은 누구실까? 왜 저렇게 되신 걸까? 궁금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냥 원래 좋은 집안 출신이셨는데 인생이 꼬이신 분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는데 졸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민준아 왔니? 많이 춥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셨어요. 응, 좀 춥네. 엄마는 왜 안 주무세요? 너 기다리고 있었지. 배고프지?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데워줄게. 괜찮아요. 제가 데워 먹을게요. 엄마는 들어가서 주무세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봤어요. 텅 비어 있었죠. 내일 어떻게 하지? 독서실까지 걸어가야 하나? 잠시 걱정이 됐지만 금방 털어냈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걸어가면 되지. 부엌에서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오늘 독서실에서 뭐 했어? 면접 준비요. 모레가 최종 면접이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이번엔 꼭 붙을 거야. 어머니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응? 오늘 길에서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그래, 뭘? 2만 원 드렸어요. 국밥 사드시라고. 부엌에서 잠시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손에 국자를 들고 계셨죠. 민준아.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너, 돈 없었을 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 독서실 안 갈 생각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착하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 그런 마음씨 잃지 마라. 착한 마음씨는 복이 되는 거야. 반드시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때 저는 몰랐어요. 할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걸.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 줄은. 이틀이 지났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최종 면접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면접복을 꺼내서 다림질하고 구두를 닦았어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자세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민준아, 밥 먹어라.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든든하게 먹어야지. 네, 엄마.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반찬이 많았습니다. 엄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했지. 우리 아들 중요한 날인데.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민준아, 긴장하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네. 그리고 있잖아. 면접관들한테 너의 진심을 보여줘.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 그것만 보여주면 돼. 알겠어요, 엄마.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 나오셨어요. 민준아,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파이팅? 네, 엄마. 다녀올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면접 장소는 강남에 있는 S건설산업 본사였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빌딩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제발, 이번엔 붙게 해주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처럼 면접복을 입고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죠. 경쟁이 치열하겠네. 이번 채용에서 뽑는 인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사람은 10명. 경쟁률이 거의 3대 1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면접 대기실에 들어서니 더 많은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소개서를 보거나 예상 질문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도 구석자리에 앉아서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첫인상이 중요해. 머릿속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계속 되뇌었어요. 지원자 김민준 씨, 들어오세요. 30분쯤 지나서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긴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고 그 뒤에 면접관 3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가운데 분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머리가 반백이고 안경을 쓰고 계셨죠. 인사팀장님이라고 명찰에 쓰여 있었습니다. 왼쪽 분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경영지원실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분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부사장님인가? 명찰을 보니 전무이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민준입니다.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인사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김민준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김민준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제 강점, 경험, 그리고 왜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 3분 정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별로였어요. 인사팀장님은 서류를 보고 계셨고 경영지원실장님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무이사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어요. 뭔가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학교가 대학교시네요? 경영지원실장님이 물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는 아니죠? 네.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학벌 얘기구나. 스펙은 괜찮은데. 학교가 좀 아쉽네요. 경영지원실장님이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또 떨어지겠구나. 면접은 계속됐어요.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년 후 자신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팀워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은 계속 차가웠어요. 특히 전무이사님. 전무이사님은 제가 말하는 내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관찰하고 계셨죠. 왜 저렇게 쳐다보시지? 뭔가 잘못했나? 긴장이 더 심해졌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인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팀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말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명문대 출신이 아닙니다. 화려한 스펙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관들을 한 명씩 바라봤어요. 저는 성실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등록금을 스스로 벌면서도 학점 4.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 정말 들어오고 싶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면접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인사팀장님과 경영지원실장님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전무이사님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저를 알아보는 듯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보세요. 인사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떨어졌다. 면접관들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특히 학벌 언급이 나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민준아, 면접 어땠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떨어진 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야.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리고 4일이 지났습니다. 12월 22일 화요일.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독서실에서 다른 회사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미 S건설 산업은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누구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민준 씨 맞으시죠? 여성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S건설 산업 인사팀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불합격 통보구나. 네. 말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네. 김민준 씨 최종 합격하셨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본사로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합격? 내가
죄송한데요. 혹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김민준 씨 맞으십니다. 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하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합격?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나를 뽑은 거지? 면접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면접관들은 저를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았고, 특히 학벌 때문에 감점당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합격이라니.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곧 그 생각은 기쁨에 묻혔습니다. 합격했다. 드디어 취업했다. 저는 독서실을 뛰쳐나갔어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현관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왜 그래, 민준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붙었어. 합격했어. 뭐? S건설 산업. 최종 합격했어.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방금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어깨가 젖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엄마, 고생 많았다, 민준아. 정말 고생 많았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어진 23개의 회사들, 좌절했던 밤들, 독서실에서 홀로 싸웠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웃으셨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기쁘다. 내가 이렇게 잘 돼서. 엄마, 이제 제가 돈 벌게요. 엄마 일 그만두셔도 돼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넌 내 앞날 챙겨. 아니에요. 제가 이제 효도할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준아, 너 기억하니? 며칠 전에 노숙자 할아버지 도와준 거. 네, 기억해요. 그것 봐. 엄마가 뭐라고 했니? 착한 마음씨는 복이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늘이 너한테 이런 기회를 준 거야.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그냥 실력으로 붙은 걸까? 면접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잊혔습니다. 일단 합격한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12월 26일 월요일, 제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드디어 직장인이 되는구나.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민준아, 첫 출근이니까 든든하게 먹어라. 네, 엄마. 밥을 먹으면서도 긴장이 됐어요.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민준아. 네. 너무 긴장하지 마. 넌 잘할 거야.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네, 엄마. 다녀올게요. 회사에 도착하니 아직 이른 시각이었어요. 8시 30분.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거였죠. 로비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다고 문자로 안내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처럼 이번에 합격한 신입사원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인사팀 직원이 들어왔어요.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복무 규정, 조직도 설명 등이 이어졌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인사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김민준 씨. 네. 교육 끝나고 CEO실로 올라가 주세요. CEO실이요? 네. 사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신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CEO가 신입사원을 직접 만난다고? 왜? 무슨 일이지? 옆에 있던 다른 신입사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김민준 씨 대단한데요? 사장님이 직접 부르시다니.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 합격 취소되는 건 아니겠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CEO실이 있는 층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발 나쁜 일이 아니길. D-.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보였어요. CEO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신입사원 김민준 씨시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CEO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큰 책상 뒤에 누군가 앉아 계셨죠. 등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신입사원 김민준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그날 밤 제가 2만 원을 드렸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의자 뒤에서 천천히 돌아선 그 사람. 깔끔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 잘 다려진 고급 양복, 그리고 그 눈빛. 그날 밤 편의점 옆 골목에서 봤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깊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할아버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순간 옆에 서 있던 비서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기, 김민준 씨,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비서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신입사원이 CEO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른 거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 아니 CEO께서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잔잔하게 미소 지으시며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하셨습니다. 괜찮네, 이 비서. 나가보게. 하지만 사장님, 괜찮다네. 민준 씨와 나 둘만 이야기할 게 있어. 알겠습니다. 비서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으며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CEO실에는 이제 저와 그분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머리는 복잡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노숙자 할아버지가 CEO? 아니, 그럼 그날 밤은 뭐였어? 왜 노숙자 행세를 하신 거야? 그리고 왜 나를 뽑으신 거지? 내가 면접을 잘 봐서? 아니야, 면접은 망쳤어. 그럼 그날 밤 때문에?
수백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CEO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남루한 점퍼 대신 명품 양복을 입고 계셨고 헝클어진 머리 대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터진 손 대신 깨끗하고 단정한 손이었고 구겨진 박스 조각 대신 고급 가죽 소파가 있었죠. 하지만 키,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은 똑같았어요. 특히 걸음걸이. 그날 밤에도 느꼈던 그 당당함이 지금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군인처럼 아니면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CEO께서는 책상 앞쪽으로 나와서 제 맞은편에 있는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앉으시게, 민준 씨.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들었던 쉰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어조는 비슷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거의 주저앉듯이 소파에 앉았어요. CEO께서도 제 맞은편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사이에 낮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CEO께서 차를 따라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마시게.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차가 흔들렸습니다. CEO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놀랐겠군. 네. 겨우 대답이 나왔어요. 많이 혼란스럽겠지. 당연해. 자네가 길거리에서 도와준 노숙자가 실은 이 회사 CEO였으니까. CEO께서 잔잔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떨려서 차를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CEO께서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CEO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 네. 그날 밤 자네는 자네한테 남은 돈 전부를 내게 줬어. CEO께서 저를 돌아보셨어요. 10,000원 2장. 자네 지갑에 남은 전부였지. 어떻게 그걸? 봤네. 자네가 돈을 주고 나서 지갑을 다시 열었을 때 말이야. 아니, 텅 비어 있더군. CEO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어요. 그때 자네 표정을 봤어. 잠깐 망설이는 표정이 있었지. 이거 주면 내일 내가 쓸 돈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게 얼굴에 보였어.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자네는 주저하지 않았어. 결국엔 그 돈을 내 손에 쥐어줬지. 그것도 억지로. CEO께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셨어요. 그때 자네 손이 따뜻했네. 내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거칠었는데 자네 손은 따뜻했어. 그 따뜻함이 단순히 체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 민준 씨,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요즘 세상에 자기도 힘든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건 말이지. CEO께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길거리에 노숙자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못 본 척하지. 심지어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돌아서는 사람도 많아. 나도 봤네. 그날 밤 자네 전에도 여러 사람이 나를 지나쳤어. 젊은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중년 부부도 있었지. 다들 나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갔어. CEO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한 사람은 내 앞에서 지갑을 꺼냈다가 다시 넣더군.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준 거야.
또 한 사람은 아예 길을 건너가더라고. 나랑 마주치기 싫었나 봐. 그런데 자네는 달랐어. 처음엔 지나치려고 했지만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자네한테 남은 돈 전부를 줬지. CEO께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게 진짜 선행이야, 민준 씨.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걸 나눠주는 것. 그게 진짜 마음이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그게 바로 착한 마음씨야. CEO께서 다시 차를 마시셨어요. 민준 씨, 자네는 이번 면접에서 왜 붙었는지 궁금하지 않았나? 궁금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맞아. 솔직히 자네 면접은 좋지 않았어. CEO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면접관들 반응도 별로였고, 특히 이 실장, 경영지원실장 말이야. 그 사람이 학벌 문제를 지적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 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자네가 특별히 뛰어난 점도 없었어. 스펙으로만 보면 자네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았지. CEO께서 책상 쪽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저 서류들 보이나?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다 이번에 지원한 사람들 자료야. 명문대 출신도 많고 토익 만점도 여럿이고 인턴 경험 화려한 사람들도 많아. 심지어 해외 유학파도 있지.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네 스펙은 평범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밀리는 편이야. 듣기 괴로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네를 뽑았네. 왜요? 제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CEO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자네가 착한 사람이니까. 그게 이유입니까? 그래. 그게 가장 큰 이유야. CEO께서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준 씨, 내가 평생 사람들을 봐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네. 실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람 됨됨이는 가르칠 수 없다는 거야. CEO께서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토익은 공부하면 점수 올릴 수 있어. 업무 스킬도 배우면 늘어나지. 심지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훈련하면 좋아질 수 있어. 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바꾸기 어려워.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도 이기적이야.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래. CEO께서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으셨어요. 하지만 자네는 달라. 자네는 본성이 착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자네 양심에 따라 움직였어. 그게 진짜 사람의 본 모습이야, 민준 씨.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득이 있든 없든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인격이지. CEO께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회사는 실력만으로 돌아가지 않네.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진심이 있는 사람, 팀원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재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는 그런 사람이야. 스펙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사람 자체는 훌륭해. 그래서 내가 뽑은 거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민준 씨. CEO께서 목소리를 조금 낮추셨어요. 사실 내가 자네를 뽑은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네. 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아주 중요한 이유지. CEO께서 일어나서
다시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석양빛이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CEO의 뒷모습이 붉은 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네. 자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어머니요? 그래. 자네 어머니 성함 말이야. 김혜숙입니다. 그 순간 CEO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걸 봤어요. 김혜숙. CEO께서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셨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것처럼. 역시 사장님? CEO께서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촉촉해 보였어요. 민준 씨, 자네 어머니를 내가 알아. 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확히는 30년 전에 알았지. 30년 전이요? 그래. 아주 오래전 일이야. 자네가 아마 태어나기도 전일 거야. CEO께서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으셨어요. 민준 씨, 내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네. 아주 오래된 이야기야. 하지만 나한테는, 그리고 자네한테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 저는 숨을 죽이고 CEO를 바라봤어요. CEO께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30년 전이었네. 정확히는 1995년 겨울이었어. CEO께서 먼 곳을 바라보듯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이였어. 나이로는 30살이었지. 지금의 자네보다 조금 더 많은 나이였어.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네. 직원은 나 포함해서 5명 뿐이었어. 사무실도 작았지. 반지하 건물에 있었거든. CEO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꿈은 컸어. 언젠가는 큰 건설회사를 만들겠다는 꿈. 높은 빌딩을 짓고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네. 큰 프로젝트 하나를 따냈어. 어떤 프로젝트였습니까? 아파트 단지 공사였어. 경기도에 있는 중소규모 아파트였지. 200세대 정도 되는 곳이었어. CEO께서 손을 깍지 끼셨어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한테는 엄청난 기회였네. 성공하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 실적도 쌓이고 신용도도 올라가고 더 큰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거였어.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엔 잘 돌아갔어. 공사가 시작됐고 일정대로 진행됐지. 나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리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 CEO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네. 무슨 문제요? 작은 문제였어. 공사 중간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거야. 집안이 약해서 추가 보강 공사를 해야 했거든. 아, 돈이 부족했어. 공사를 계속하려면 장비도 더 사야 하고 자재도 사야 하고 인건비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랐지. CEO께서 주먹을 쥐셨어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네. 하지만 거절당했어. 신용이 부족하다고. 우리 회사가 너무 작고 실적이 없다고 했지. 여기저기 뛰어다녔어. 지인들한테도 빌려달라고 했고 다른 금융기관도 찾아갔지. 하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네. CEO께서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절망적이었어. 이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 회사가 망하는 건 물론이고 직원들도 다 해고해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였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 잘못된 선택이요?
사채를 썼네. CEO께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고리대 금업자한테서 돈을 빌렸어. 이자가 월 5%였지. 지금 생각하면 미친 이자율이야. 하지만 그땐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 3개월 안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공사만 성공하면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되는 거였지. CEO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공사가 틀어졌네. 어떻게요? 발주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 거야. CEO께서 주먹을 꽉 쥐셨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유는 부도덕한 로비 때문이었어. 경쟁업체가 발주처 담당자한테 뒷돈을 먹인 거지. 그리고 우리 계약을 무효화시켰어. 그럴 수가. 세상은 원래 그래, 민준 씨. 정직하게 일한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건 아니야. 더러운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지. CEO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네. 공사는 중단됐고 우리가 이미 투입한 비용은 날아갔어. 그리고 빌린 돈은 산더미처럼 쌓였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갚을 방법이 없었어. 사채업자들은 매일 찾아왔어. 협박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폭력도 썼지. CEO께서 손목을 쓸어내렸어요. 여기 봐.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어.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어요. 맞았습니다. 그래. 돈을 못 갚는다고 얻어맞았지. 갈비뼈도 부러졌었어.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다 떠났네. 나는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어. CEO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도망쳤네. 도망치셨다고요? 그래. 서울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갔어. 가진 것도 없이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야. CEO께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도 차도 모든 걸 두고 갔어. 심지어 CEO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가족도? 그래. 가족도 두고 왔네. 가족이 있으셨습니까?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어. 딸은 그때 5살이었지. CEO께서 눈을 감으셨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마저 지킬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가족한테까지 위협을 했거든.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어. 나를 떠나라고. 아내는 울면서 떠났네. 딸을 데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CEO께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나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 신분증도 버렸지. 빚쟁이들이 찾을까봐. 그래서 길거리에서 잤네. 노숙자가 된 거야. CEO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바로 자네가 그날 밤 본 그 모습이지. 그게 한때 내 진짜 모습이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겨울이었네. 1995년 12월. 정말 추웠어. 매일 밤 얼어 죽을 것 같았지. CEO께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셨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지. 편의점 뒤에서 버린 도시락을 주워 먹기도 했고, 씻지도 못했어. 몸에서 냄새가 났지. 사람들은 나를 피해 다녔어.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고, CEO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때 깨달았네.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CEO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어느 날 밤 나는 어느 중국집 뒷골목에 앉아 있었네. 중국집이요? 그래. 작은 중국집이었어. 뒷골목에 쓰레기통이 있었거든.
거기서 뭐라도 먹을 걸 찾으려고 했지. CEO께서 눈을 감으셨어요.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자였네. 25쯤 돼 보였어. 중국집 직원인 것 같았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거든. 그 여자가 내게 다가왔어. 그리고 CEO께서 목이 메는 듯 했어요. 밥을 줬네. 밥을요?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었어. 짬뽕 국물에 밥을 말아서 준 거였지. 김치도 담아줬고 물도 줬어. CEO께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내게 말했어. 힘내세요. 어려운 시기는 지나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나는 울었네.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울었어. CEO께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받아본 따뜻한 마음이었거든. 한 달 넘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외면당하다가 처음으로 누군가 내게 손을 내민 거였어. 그 여자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 나를 찾아왔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말요? 그래. 밥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옷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 겨울 점퍼도 줬고 장갑도 줬지. CEO께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자기도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았어. 옷이 낡았고 손이 거칠었거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손이었지. 하지만 그 여자는 나를 도와줬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CEO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자네 어머니였네. 김혜숙 씨.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사장님을. 그래. 자네 어머니는 나를 사람 취급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해준 사람이었지. CEO께서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자네 어머니 덕분에 나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 석 달쯤 지났을 때 나는 결심했네. 다시 일어서자.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하고 CEO께서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 일용직으로 시작했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나르는 일이었어. 힘들었지만 돈은 벌렸거든. CEO께서 주먹을 주셨어요. 조금씩 돈을 모았네. 그리고 사채빚을 갚기 시작했어. 얼마나 걸리셨어요? 10년. 10년이요? 그래. 10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빚을 다 갚았어. CEO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10년 동안 나는 하루도 쉬지 않았네. 명절에도 추석에도 설날에도 일했어. 아침부터 밤까지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했지. 그렇게 빚을 갚고 나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네. 이번엔 신중하게 차근차근. CEO께서 방안을 둘러보셨어요. 처음엔 정말 작게 시작했어. 나 혼자서 하청을 받아서 일했지. 작은 공사들만 했어. 주택 리모델링, 상가 인테리어, 그런 것들. 네. 하지만 성실하게 했어. 약속을 지켰고, 품질을 지켰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었지. CEO께서 웃으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키웠네. 직원 1명 뽑고, 2명 뽑고, 프로젝트도 점점 커졌지.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CEO께서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이만한 회사가 됐어. 저는 CEO를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분. 하지만 민준 씨, CEO께서 다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잊지 않고 있던 게 있었네.
뭔가요? 자네 어머니야. CEO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나는 늘 마음속에 자네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어. 언젠가 꼭 찾아뵙고 은혜를 갚아야지 하고 다짐했지.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네. 네. 그때 일했던 중국집이 문을 닫았더군. 건물도 재개발로 다 철거됐고 자네 어머니 연락처도 모르고 심지어 성함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났어. 그냥 김 씨라는 것만 알았거든. CEO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네. 사람을 고용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주변에 수소문도 했지.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러던 중에 CEO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자네를 만난 거야. 저를요? 그날 밤 나는 또 사람을 시험하고 있었네. 시험이요? 그래. 가끔씩 나는 노숙자 차림으로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관찰하지. 누가 진짜 마음씨가 착한지, 누가 진심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지. CEO께서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곤 해. 그리고 기회가 되면 돕거나 우리 회사에 영입하기도 하지. 아, 그런데 그날 밤 자네가 나타났어. 자기도 어려운 주제에 남은 돈 전부를 내게 준 젊은이가. CEO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물었지. 김민준. 그리고 자네가 간 뒤에 바로 우리 회사 인사팀에 연락했어. 김민준이라는 지원자 있나 확인해 봐라라고. 그랬군요. 있더군. 자네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했지. 그리고 봤어. CEO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어머니 성함. 김혜숙.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CEO께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30년 만에 드디어 찾은 거야. 내 은인을.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자네를 봤을 때 또 한 번 놀랐네. 자네도 어머니처럼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거든. 세상은 정말 돌고 도는구나 싶었어. 30년 전 어머니가 나를 도왔듯이 자네도 나를 도운 거니까. CEO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맙네, 민준 씨. 자네와 자네 어머니한테 정말 고맙네. 저는 CEO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CEO실을 나온 저는 한동안 복도에 서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맞았어. 착한 마음씨는 정말 복이 되는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CEO실에서 있었던 일, 30년 전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그분을 도왔던 것까지. 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뭐라고? 그분이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라고? 네, 엄마. 30년 전에 엄마가 중국집 뒷골목에서 도와주신 그 노숙자분이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30년 전, 그때 내가 중국집 주방에서 일할 때였지. 뒷골목에 노숙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나는 것 같아. 키가 크셨고 눈빛이 보통 노숙자분들과는 달랐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셨지. 그분 맞아요, 엄마. 그분이 그렇게 큰 사람이 되셨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는 그냥 불쌍해 보이셔서 도와드린 건데. 별거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엄마. 그게 큰 거예요. 그분한테는 엄마가 유일한 희망이었대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 덕분에 저도 그날 밤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심은 선행이 30년 만에 우리한테 돌아온 거예요. 정말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건축설계팀에 배치됐어요. 선배 사원들한테 배우면서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모르는 것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했어요. 선배들이 퇴근한 뒤에도 혼자 남아서 설계도를 보고 건축 관련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왔어요. 현장 견학도 다니고 관련 세미나도 찾아다녔죠. 선배들이 말했어요. 민준 씨, 너무 무리하지 마. 신입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CEO님이 나를 믿고 뽑아주셨어. 그 믿음을 저버릴 순 없어. 엄마가 30년 동안 힘들게 일하신 것처럼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해.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민준 씨, 이번 프로젝트 내가 맡아봐. 네, 저요? 응,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입치고 실력이 많이 늘었어. 감사합니다. 제 첫 프로젝트였어요. 작은 상가 건물 설계였지만 저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밤을 새워가며 설계도를 그렸고 건축주와 수십 번 미팅을 했습니다. 자재 하나하나, 구조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가 완료됐습니다. 건축주가 만족해 하셨어요. 김 대리님, 정말 잘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원하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해냈다. 내가 정말 해냈어. 팀장님도 칭찬해 주셨고 부서 전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CEO님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어느 날 CEO님이 직접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준 씨, 첫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다며?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네를 뽑은 게 틀리지 않았어. 실력도 빠르게 늘고 있고 성실하기까지 하니까. CEO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이대로만 하면 자네 앞날이 밝을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신입사원이 아니었어요. 프로젝트를 여러 개 성공시켰고 팀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었어요. 월급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 일을 그만두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이제 중국집 그만두세요.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돈 벌잖아요. 엄마 일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엄마, 제발요. 저 이제 효도하고 싶어요. 결국 어머니는 중국집을 그만두셨어요. 30년 넘게 하시던 주방 일을 내려놓으신 거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이렇게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네.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푹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엄마 손, 이제 좀 곱게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 민준아. 내가 이렇게 커져서 엄마가 정말 고마워.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 2층 빌라로요. 방도 2개였고 베란다도 있었어요. 민준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거니? 당연하죠, 엄마. 이것도 모자라요.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거예요. 어머니는 새 집에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햇빛이 이렇게 잘 드니까 좋구나. 그리고 베란다에서 화분도 키울 수 있겠어. 네, 엄마.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더 좋은 걸 해드려야지. 그리고 어느 날 CEO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준 씨, 시간 있나? 네,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식사 한번 하세. 자네 어머니도 모시고 와. 어머니도요? 그래. 내가 자네 어머니를 꼭 다시 뵙고 싶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어머니와 CEO님이 만나시는 건가?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함께 CEO님이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민준아, 여기 너무 비싼 곳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사장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CEO님이 이미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CEO님 옆에는 중년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어요. 어서 오시게. CEO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어머니께서도 오셨네. CEO님이 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와 CEO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혹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뒷골목에 계시던 그렇습니다. 혜숙 씨. CEO님이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30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그분이셨군요. 그렇게 힘들어 하시던 분이 이렇게 모두 혜숙 씨 덕분입니다. CEO님도 눈물을 닦으셨어요. 혜숙 씨가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닙니다. 혜숙 씨는 제 은인이십니다. CEO님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이셨어요. 그때 CEO님 옆에 앉아 계시던 여성분이 일어나셨어요. 어머니, 저도 인사드려야죠. 네, 저는 사장님 딸입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아,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제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진 씨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절을 했어요. 어머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십니다. CEO님이 말씀하셨어요. 혜숙 씨께서 해주신 작은 선행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혜숙 씨 아드님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됐네요. CEO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민준 씨도 어머니처럼 착한 마음씨를 가진 청년입니다. 그날 밤 저를 도와줬고 그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세상이 참 신기하네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30년 전에 작은 도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우리 아들한테 돌아오다니.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혜숙 씨. CEO님이 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선한 마음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고 돌아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어요. 착한 사람들이 복받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건배합시다. 건배. 그날 저녁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전 이야기, 그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CEO님은 어머니께 계속 감사 인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CEO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수진 씨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 아버지가 정말 고마워하세요. 민준 씨 덕분에 아버지가 오랫동안 찾던 은인을 만났다고.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가 그러시던데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한대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눈은 정확하거든요. 수진 씨가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CEO님이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혜숙 씨,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가요? 제가 3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니에요.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저는 대가를 바라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 보이셔서 도와드린 건데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혜숙 씨, 그리고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우리 민준이를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 주시고 잘 돌봐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CEO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봉투를 다시 넣으셨어요. 알겠습니다. 혜숙 씨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민준 씨를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인재로 만들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네, 엄마. 엄마가 늘 하던 말 기억하지? 네. 착한 마음씨는 복이 된다고 하셨죠. 그래. 오늘 봤지? 그게 정말이라는 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가 30년 전에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크게 돌아왔어. 그리고 내가 그날 밤 할아버지를 도운 것도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잖아. 네, 엄마. 민준아,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진심으로 살아라.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야.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알겠어요, 엄마.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정말 신기해. 돌고 도는구나. 저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 어딘가에는 오늘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어요. 대리가 됐고, 과장이 됐고, 차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부장이 됐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일을 안 하시니까 몸도 좋아지셨고, 여유도 생기셨죠. 민준아, 엄마 요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봉사활동요? 응. 독거노인분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거야. 엄마는 쉬셔야죠. 아니야. 엄마는 뭔가 하고 있어야 해. 그리고 남 도우는 게 좋더라.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엄마가 받은 복을 나눠줘야지. 저는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엄마는 엄마시구나. 평생 남을 도우며 사신 분.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후배들을 잘 챙겼고 어려운 처지의 직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길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게 제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다가 한 젊은이를 봤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리고 손에 구직 신청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S건설 산업이 어디 있나요?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제 회사였어요. 아, 제가 거기 다니는데요. 같이 가시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면접 보러 가시는구나. 긴장되시죠? 네. 정말 떨려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요? 네. 지금까지 21군데 떨어졌어요. 여기마저 안 되면 진짜 모르겠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1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명함을 꺼내서 청년에게 줬어요. 제 명함이에요. 면접 끝나고 연락 주세요.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그 청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부장님, 저 면접 봤어요. 근데 잘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결과를 기다려봐요. 네. 며칠 후 저는 인사팀에 전화했어요. 이번에 면접 본 지원자 중에 김준호라는 친구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친구 어때요? 스펙은 좀 부족한데요. 근데 면접 때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때요? 저한테 추천권 하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일주일 후 김준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 저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부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가 잘해서 붙은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었어요. 이렇게 또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구나. 그때 CEO님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민준 부장, 이번에 자네가 추천한 신입사원 말이야. 네, 사장님. 좋은 친구 뽑았더군. 진심이 느껴지는 청년이야. CEO님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자네도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 사장님한테 배웠죠.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해.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기회를 주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네, 사장님. CEO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민준 부장, 자네 어머니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리고 자네 덕분에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복을 나눠줄 차례야. 안 그런가? 맞습니다, 사장님. CEO님이 문을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민준 부장. 우리가 심은 선행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네, 사장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맞았어. 정말 세상은 돌고 돈다. 제가 그날 밤 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왔던 것. 어머니가 30년 전 한 분을 도왔던 것. 그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었어요. 김준호 씨를 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착하게 진심으로 남을 도우면서. 그게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삶의 방식이고 CEO님한테 배운 인생의 지혜니까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따뜻한 집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평생 동안 착하게 살자.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자.
그게 진짜 복받는 삶이니까 겨울밤 거리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으며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마치 희망처럼 저는 그 눈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